저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로 60을 앞두고 있죠.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 정도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이 낯설었죠. 30년 넘게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집에 있으니 저도 적응이 안 됐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 때도 그냥 밥만 먹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도 신문만 보고 저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점심 때도 똑같았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으면서도 나눈 대화라곤 밥 먹자는 말과 날씨 얘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다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각자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자기도 똑같다고 했어요.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지 않냐고. 우리는 그날 결혼생활 중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쏟아낸 거였죠.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말할 수 없었대요. 당신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귀고 또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도 똑같이 외로웠거든요. 저도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에도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다고. 하루 일과를 나누고 싶었고 제 감정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고 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겁니다. 남편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초에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아이들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중년이 되면서 느낀 허전함. 남편은 울었어요. 자기가 몰랐다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승진 탈락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후배들에게 밀려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달라지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죠.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자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얘기만 하다 돌아온 날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뉴스에서 본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러다 점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죠. 남편이 요즘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 말했고 저는 갱년기로 힘들다는 걸 털어놨어요. 산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 말을 들어줘서.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죠. 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큰아들 내외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였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출산 후에 시댁 도움 없이 살고 싶다고.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시어머니인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투덜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시댁을 뭘로 보는 거냐고.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시어머니 도움 받고 싶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출산 후에 시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잘해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산후조리는커녕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났죠.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그분의 방식과 제 방식이 달라서 매번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 보자고.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며느리는 놀란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산후에는 친정엄마가 편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육아가 힘들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죠. 우리도 손주를 가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며느리는 울먹였어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와달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울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산책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남편이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저는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야? 저는 한참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다고.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찾아보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창피했어요. 다들 젊은 학생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환대해 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됐어요. 서툴지만 한 음 쳐나갈 때마다 뿌듯했죠. 남편도 응원해줬어요.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다 남편도 취미를 시작했어요. 목공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저녁에는 꼭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눴고 주말에는 함께 외출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니 세상도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아들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아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죠. 저는 답답했어요. 남편에게 아들과 대화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아들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죠. 아들이 외롭다고 했대요. 며느리와 대화가 안 된다고. 집에 가도 각자 핸드폰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우리가 아들한테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시댁에서 부르면 보통 며느리 탓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했죠. 우리 부부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우리도 최근까지 대화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35년을 살면서도 속마음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죠. 아들 내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고 그게 우리를 살렸다고. 서로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고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도 남편이 답답하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울먹였죠. 아들도 할 말이 있었나 봐요. 자기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도 집에 와서 말하면 투정처럼 들릴까봐 참았다고. 그러다 보니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와이프 사랑해? 아들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죠.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현을 안 했다고 했죠. 남편이 먼저 해주길 기다렸다고. 서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들 내외에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눠줬어요.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짧아도 좋으니 서로의 하루를 나누라고.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했죠. 아들이 물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말하면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아들도 며느리를 봤죠. 둘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죠. 우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이들이 반복하지 않게 도와준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산책하면서 대화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저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절친인 명숙이가 남편과 싸웠다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명숙이는 울면서 말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이가 보여준 건 남편의 문자 내용이었어요. 다정한 말투로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명숙이 남편은 제가 아는 한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명숙이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명숙이에게 남편과 대화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명숙이는 볼 것도 없다고 했죠. 증거가 있는데 무슨 대화냐고. 저는 그래도 들어는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명숙이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상황을 아냐고. 배신당한 내 심정을 아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모른다고. 하지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명숙이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과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울었죠. 문자를 주고받은 여자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대요. 그 동료가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남편이 상담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명숙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대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게 잘못이었다고. 앞으로는 뭐든 함께 상의하자고 했다고 해요. 명숙이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대화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나도 남편과 대화하면서 배운 거라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절실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명숙이 부부도 달라졌어요. 우리처럼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명숙이가 제안했죠. 우리 4명이 함께 모임을 만들자고. 부부들의 대화 모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명숙이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갱년기로 힘들다고. 남편에게 화를 자주 낸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명숙이 남편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무력감이 든다고.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이 느꼈던 거니까요. 남편이 명숙이 남편에게 조언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해보라고. 자기는 목공예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남편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도 주고받았죠. 명숙이네 말고도 다른 부부들도 합류했습니다. 어느새 8쌍의 부부가 모이는 모임이 됐어요.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양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노후 준비.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역시 부부간의 대화 부족이었습니다. 한 부부는 20년 넘게 각방을 썼다고 했어요. 다른 부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했죠. 또 어떤 부부는 자식들 때문에만 참고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부부들이 속으로는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임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한 분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었어요. 그분은 울면서 말했죠.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가 없다고. 남편 얼굴만 봐도 그 여자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그분의 남편도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했어요. 매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둘 다 고통스러워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요즘 대화를 하시나요? 그 부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한 말만 한다고 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대화 없이는 치유도 없다고 했어요. 저도 거들었어요. 상처를 말로 꺼내야 한다고. 아내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남편에게 말해야 하고 남편도 자기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분들은 그날부터 매일 대화를 시작했대요. 한 달 후 모임에서 만났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프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남편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남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미안한지 깨달았다고.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죠.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대요. 빚이 수천만 원이나 됐다고 했죠. 이혼을 생각했지만 30년을 산 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도박을 하시나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라고.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외로워서라니.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내는 자기 일만 하고 자기는 투명인간 같았다고.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거기서 도박을 배웠다고 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몰랐다고. 자기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바쁜 척했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했다고. 그러다 남편이 자주 나가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자기가 남편을 도박으로 내몬 거라고 자책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했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화하자고.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했어요.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죠.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고.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 부부들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죠. 우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열기로 했어요. 시니어 부부를 위한 대화법 강좌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쌍만 올까 걱정했는데 20쌍이나 신청했어요. 다들 절실했나 봐요. 첫 강좌 날 저는 떨렸습니다. 제가 강사를 맡았거든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35년을 살면서도 대화 없이 살았던 것.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것. 그리고 대화로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죠. 다들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 계속 이야기했어요. 대화에도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청이라고 했어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라고. 둘째는 공감이라고 했죠. 상대방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솔직함이라고 했어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했죠. 넷째는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귀찮았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열렸다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알았다고 했죠. 강좌는 매주 이어졌어요. 매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등 해결법, 감정 표현법, 애정 표현법 등. 참가한 부부들도 자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분위기가 따뜻해졌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부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대요. 강좌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죠.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아내도 울면서 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남편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가슴이 벅찼죠.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남편의 치매 초기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죠.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더욱 많이 대화하라고. 남편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라고 했죠. 그분은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잊어버려서 화가 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힘들 거라고. 앞으로는 더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떤 분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암투병 중이라고 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분은 남편과 평생 싸우며 살았대요. 서로 미워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나니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죠. 평생 그런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당장 가서 말하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들이라고 했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냈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해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남편도 울었대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했답니다. 미안하다고도 했대요. 잘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 안고 잤다고 했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더라도 이제는 후회 없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더 자주 말하게 됐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함께 있는 것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큰아들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손주였어요. 며느리는 약속대로 친정엄마와 산후조리를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음식을 해다 줬죠. 며느리는 고마워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가 가셨으니 시어머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돌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가 무섭다고 생각했대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편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고백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 시댁 돈 거절했을 때 서운했다고. 하지만 남편 덕분에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 불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친구들 시어머니는 안 그렇다고. 다들 간섭이 심하고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다고 했어요. 존중해주고 물어봐준다고. 그래서 편하다고 했죠. 저는 깨달았어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며느리도 제게 마음을 열었고 저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어요. 작은 아들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내와 여행 가기로 했다고. 결혼 후 처음으로 둘이서만 가는 여행이라고 했죠. 대화하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부모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이제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죠. 그런데 제 동생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려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동생은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줄곧 혼자 살았거든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자라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도 된다고 했어요. 나이가 60인데 재혼이 맞을까 싶다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을 거라고 했죠. 자식들도 반대할까봐 두렵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냐고. 동생은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사랑한다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죠. 그럼 됐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동생의 자식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조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평생 혼자 살라는 게 더 잔인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들도 고민했나 봐요. 며칠 후 엄마한테 축복한다고 했대요. 행복하게 살라고. 동생은 울면서 고마워했죠. 저도 기뻤어요. 동생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돼서. 동생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동생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신랑도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했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어요. 우리도 저렇게 서로 바라보던 때가 있었을까?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남편도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 후 돌아온 동생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했죠.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라고. 언니가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서 새 남편과도 잘 소통할 수 있다고. 뭐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다고 했죠.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대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모임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50쌍이 넘는 부부들이 참여했어요. 우리는 더 큰 장소로 옮겨야 했죠. 구청에서 지원도 해줬어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우리는 전문 상담사도 모시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부부관계 전문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편지 쓰기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쓰는 거였어요. 말로는 어색한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저도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울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고마웠던 순간들, 미안했던 일들, 사랑한다는 말. 35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다 쏟아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남편도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집에 와서 교환해서 읽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모임에서 편지를 읽은 부부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다들 울고 웃었죠. 어떤 분은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속마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편지 한 장이 50년의 벽을 무너뜨린 거였죠.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평생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고.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묵묵히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다고.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어봤을 텐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평생 함께 해줘서. 사랑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매일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70이 넘어서도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구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보였어요. 프로그램은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부부 요가, 부부 댄스, 부부 여행 등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특히 부부 댄스가 인기였죠.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춤추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배우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어색하다고들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악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게 재미있다고 했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춤춰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손잡고 춤추는 게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우리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자료도 보내주고 노하우도 알려줬어요. 반년 후에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부가 생겼어요. 각 지역에서 시니어 부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죠. 우리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하자고. 남편은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우리처럼 힘든 부부들이 많다고. 우리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창피해할 것도 없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연락해 왔어요. 자기들도 똑같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배우자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방송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고 이제는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했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자고 했죠. 큰아들 내 손주가 돌이 됐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행복하다고 했죠. 저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내와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동생도 새 남편과 찾아왔습니다.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재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죠. 동생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 결혼보다 더 좋다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단둘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참 많이 변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과 다시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죠. 저도 남편 손을 꼭 쥐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키스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대되는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우리 인생의 다음 목표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우리처럼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 제안했어요. 우리 이야기와 배운 것들을 담은 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극복 배운 교훈들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몇 달이 걸렸지만 완성했죠. 책이 출간됐을 때 반응은 놀라웠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공감했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기들도 변화를 시작했다고. 배우자와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매번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50이든 60이든 70이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남편이 말해요. 사랑해. 저도 답하죠. 나도 사랑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대화하며 살아갈 시간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계속 나눌 겁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말을 거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속마음을 나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 속에 있습니다.